엄마 세상은 찬란히 바꿔줘 우리 문화방송 따뜻한 세상 함께 만드는 MBC 문화방송.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상류의 경제 발전과 하류의 맑은 물에 대한 요구가 상충되는 상황. 한쪽은 물을 지켜야 하고 한쪽은 물을 끌어가려는 지역 간의 대립. 거의 물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지역 간의 물 분쟁은 진정 피할 수 없는 일일까? 부산시는 상류의 많은 도시를 거쳐 내려오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식수 오염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디에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제안들만 나와 있을 뿐이다.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해결책이 바로 서울이나 대전, 광주처럼 댐에서 물을 끌어오는 광역 상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식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 다른 지역이 되나 가지고 또 지역 또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상당히 이 말이 많은데요. 서부 경남 쪽에 두 군데입니다. 서부 경남 쪽에 지금 현재 두 군데고. 그다음 기존의 댐에서 한 110만 톤 정도 가져오는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이번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급수 물만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1급수 물을 자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정부 측하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의 합천댐과 남강 상류의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과연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취재진은 직접 합천댐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취재진이 부딪힌 합천 주민들의 반대는 심각했다. 뭐 부산에 100만 톤이 90만 톤이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또 솔직한 이야기로도 선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난리지게 사는데 우리로서는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 어떤 생존권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말겨야지. 그분들도 장기적인 보석을 봐서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요 합천 댐에서는 좀 낙동을 살리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부산 시민과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을 합천 주민들은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본 결과 유입량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양이 미칠 수가 없는 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도 지금 담수율이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00만 톤 가져간다면 아마 뭐 한 달 이내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합천댐에서 하루 100만 톤씩을 취수하게 되는데 합천 주민들은 갈수기가 되면 농사지을 물마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게다가 합천댐에서 가져가겠다는 100만 톤 중 절반은 경남 지역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남는 50만 톤으로는 부산의 하루 물 소비량 150만 톤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천 주민들이 이 계획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물을 가져가면 해서 상수원 보고로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가하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군사 보호 시설이라든가 자연 녹지라든가 기타 등 많이 있는데 수원 보고유로 다른 그러한 규제되는 그 법들은 세월이 지나고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러나 수원 보호구역으로 하면 지정된 이 땅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경제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존권을 걸고 우리는 투쟁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합천댐이 부산 시민의 대체 수자원이 된다면 합천댐 주위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부산 시민들이 낙동강의 오염으로 불안에 떠는 것만큼 합천댐 주민들도 자신들의 생존권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로 인한 지역 간의 분쟁 중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수자원으로 인한 지역 간 분쟁들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은 낙동강 상류와 하류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대구와 부산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시가 낙동강 상류에 위천공단 설립 허가를 요청하면서부터였다. 대구시로서는 위천공단이 대구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하류에 있는 부산 시민들로서는 현재의 공단 폐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단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산 시민들이 위천공단을 반대하는 것은 96년도에 연세대 환경공예연구소에서 전국 수돗물의 수질을 조사한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산 수돗물을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실 경우 10만 명당 73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10명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발암물질의 대부분이 공장 폐수에서 나온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것이다. 그때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화학물질 오염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인 경우에는 주변에 상수원 주변에 공장지대도 많고 대도시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의 오염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발암물질 중에 이러한 결과는 도시별 취수원의 폐수 유입량만 봐도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취수원에는 서울의 취수원에 비해 3배가 넘는 산업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유해 폐수 발생량은 낙동강 물금 상류의 경우 38만 7,357톤이나 되고 한강의 6,106톤에 비해 60배가 넘는다. 부산시는 이토록 오염된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도시와는 달리 많은 돈을 들여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도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상류의 맑은 물을 간단히 처리하는 것보다 수질이 나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이 마시는 그 물인 상수도 수가 그 원래가 되는 그 상수 원수가 원래 그 원수는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속에 무슨 부유물질, 찌꺼기가 있을까 그걸 슬쩍 모래에다 걸어내고 혹시 세균이 감염되었을지 모르니까 소독을 해서 그냥 마시는 것이 이 상수원수 그를 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더러운 오수나 농촌의 하수 같은 저런 물을 고도 처리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유학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을 상수원수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먹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게다가 부산 시민들은 이렇게 나쁜 수질의 물을 마시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치르고 있다. 97년 지역별 수돗물 가격을 비교해보면 부산은 톤당 403원 21전으로 서울 시민에 비해 35% 비싼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강 하류에 산다는 이유로 부산 시민들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수돗물의 오염을 걱정해야 하고 믿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래 먹으려고 보면 붕이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찌끄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거는 빨래 이래 설거지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도 수도 요금은 억수로 비싸고요. 동김치를 담아도 이 물을 갖다 끼려가지고 우리가 그래가 국물을 담고 전혀 안 먹어. 냄새나도 못 먹어요. 물을 갖다 좀 잘해주면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 텐데 이 고바이 그거 올라가려고 하면 죽을 고사이라요. 위에 올라오는 우 있거든. 이렇게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로서는 상류에 더 이상의 공단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다시 우리가 되새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당하고 있는가? 힘이 없어서 당하느냐? 아니면은 지방자치정부로서 지금 앞으로 더 당합니다. 물량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다 뽑아먹고 공중에 날아가 뿐다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그럼 누가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대체 수원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은 과연 낙동강이 서울의 상수원이었다면 이렇게 오염되도록 방치했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일 경기도가 서울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300만 평의 대단위 공단 조성 계획을 세웠다면 과연 그 계획을 허가했을까? 아무리 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약속해도 결코 정부는 허가할 수 없을 것이다. 팔당원은 서울 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으로서 현재 수질보존 특별대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원수 1급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갈수기 때에도 현재 2급수는 초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총 면적이 7개 시군 43개 읍면에 해당되겠으며 2,102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주로 산업 폐수라든지 그다음에 오폐수라든지 이런 그 신규 입지를 갖다가 최대한 그 제한을 하고 기존 오염원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도 규제를 강화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서울과 인천의 상수원인 팔당댐과 대전의 대청댐 두 곳인데 이곳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신규 오염업소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물금과 매리 추수장 일대 571평방킬로미터만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상류의 오염물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그 뭐 수질 보존 대책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오로지 이제 공단에서 그 배출되는 그런 폐수에 대한 무슨 뭐 배출 규제를 뭐 강화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하수종말 처리장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대책들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수돗물은 해마다 갈수록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무슨 뭐 상급수를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상급수, 그다음에 갈수기 때는 사급수, 그다음에 사급수마저도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래의 그런 단편적인 대책 외에 새로운 대책은 전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위층공단이라든 이런 또 대규모 신규 공단의 설립을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먹는물에 있어서까지도 이런 이제 지방 사람들이 그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서글픔 같은 것이 서울 지역의 상수원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법적으로 거의 봉쇄돼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상수원도 서울처럼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낙동강은 3개의 도를 거쳐 32개 시군을 흐르는 긴 강이기 때문에 부산의 행정력으로는 상류의 모든 지역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할 부분이 참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부산시 물금 지역의 수질이라는 것은 상류에 오염물이 다 상류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부산시에서 돈을 내 가지고 부산시에서 상류 지역에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단지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대정부 법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부산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 상황을 그 피해 상황을 잘 그 중앙 정부한테 잘 납득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중앙 정부가 그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게 고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계선을 넘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낙동강 상류 일대를 특별 대책 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된 상류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수많은 경제적 제약과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상수도가 여기까지 안 들어왔으니까요.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먹지를 못하지. 제재만 받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말이 아니지요. 다른 데 마냥 뭐 저렇게 크게 집도 못 짓게 하지. 뭐 조그맣지도 1년이면 수도 없이 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부산 시민들의 식수를 위해 대구 시민들의 재산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산은 맑은 물을 원하는 것이지 대구나 낙동강 상류 지역의 개발과 산업 발전을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의 상류 지역인 대구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계속 오염된 낙동강 물을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부산의 취소원을 대구 상류로 옮기는 방법은 어떨까? 한때는 금호강 상류의 외관에서 물을 가져오자는 의견이 있었다. 외관에서 부산까지 100km 정도 되는 관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던지 간에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부산 시민으로서는 반갑기만 한 일이었다. 그러나 외관 지역의 갈수기대 수량이 하루 150만 톤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부산에서 다 뺐으면 낙동강은 강바닥이 드러나고 하수만 흐르게 된다. 그러면 낙동강 유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안동댐은 어떤가? 안동댐 방류량이 하루 200만 톤 정도인데 이것 또한 부산이 필요로 하는 양을 빼쓴다면 낙동강 전 구역의 강바닥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부산 시민들에게 필요한 하루 150만 톤의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낙동강 하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은 하류가 이렇게 오염돼서 상류의 오염원을 어떻게 제거를 해달라, 또 수질 관리 대책을 해달라, 정부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해도 이 수질은 잘 개선이 되지 않고, 때로는 뭐 정부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오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합천댐물을 갖다 먹이겠다, 또는 뭐 다른 곳에다가 또 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먹는 물만 공급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안을 내놓는데, 그 낙동강의 그 수량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루에 부산이 필요한 그 150만 톤의 상수원 수는 낙동강 하류적인 물금이나 산란 지역이 아니고는 어디든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댐도 없고 본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류 지역에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사람이 여기서 살려면은 기필코 낙동강 하류는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이거는 수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질 관련 법규로는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질 관련 법규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수 종말 처리장의 배출수 허용 기준 문제이다. 낙동강과 같은 이런 하천에서는 BOD 처리보다는 오히려 질소인을 처리해야 되는 대상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부터 이 질소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출수 허용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한 그 기준이 실제로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인 농도보다도 훨씬 기준치가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서는 그걸 처리하지 않아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낙동강 수계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농도는 총 질소 19.2 내지 52.5 ppm, 총인 0.8 내지 2.6 ppm 정도이다.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총 질소 60 ppm 이하, 총인은 8 ppm 이하로 돼 있어 실제로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도 전혀 법적 하자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유입수 농도보다 배출수 농도가 왜 더 높게 설정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질소인을 처리할 수 없는 공정이거든요. 이걸 강화를 시켰다가는 이걸 갑자기 강화를 시켰다가는 지금 현재 있는 하수 처리장이 아무도 배출수 허용 기준을 만족 못 시키거든요. 그럼 이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배출수 허용 기준을 만족 못 시키고 어떻게 그 일반 사업체에게 너희들 저 배출수 허용 기준 만족시키라 하겠는가요? 그래서 유입수 농도 자체가 필요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어떻게 된 기준을 설정하고 질소와 인은 낙동강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물질이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완전히 처리해주기만 해도 낙동강의 수질은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한 현재 계획된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다고 해도 낙동강의 부영양화 현상은 줄어들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BOD와 COD는 모두 물의 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낙동강 물금 추수장의 연평균 BOD와 COD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BOD에 비해 COD의 값이 현저하게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BOD로 보면 낙동강의 연평균 수질이 3급수이지만 COD 값으로 보면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의 물이 되는 것인데 낙동강 하류에 왜 이렇게 COD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일까? BOD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유기물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유독물질이 많다 하면은 유독물질이 미생물 자체를 죽여버리거나 또는 미생물의 활성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BOD가 낮게 측정이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COD가 BOD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쉽게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유독물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는 쉽게 분해되는 오염물질보다 상류 공단적에서 내려오는 난분해성 물질로 인한 오염이 더욱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난분해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COD 기준이 91년부터 법 규정에서 삭제되고 낙동강 같은 하천에서는 BOD로만 비교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글쎄요. 그럼 굳이 넣는 것도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OD로 예를 들자면 BOD로는 충족을 하는데 COD로는 충족을 못 하거든요. 아니면 COD로는 충족을 하는데 BOD로는 못 하고 하면 이게 과연 뭐 어떤 그럴까요? 기준치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판단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일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COD 기준이 상수원의 수질을 가늠하는 데 꼭 필요한 기준이라는 의견에는 수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물 조사는 COD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산은 하천이고 호수고 구별 없이. 예, 그렇죠. 예. 그걸 하천 호수에서 하천은 BOD라고 호수는 COD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낙동강 물금 지역에서의 연평균 COD 그래프를 다시 보면 COD를 법 규정에서 제외한 이유가 더욱 의심스러워진다. 하구뚝이 건설된 87년 이후 낙동강의 COD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BOD의 거의 2배 가까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낙동강 하구뚝과 COD 값의 증가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하구뚝으로 인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낙동강에 쌓이기 시작하자 급증하는 COD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 아예 규정을 고쳐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COD를 없앤지는 환경부에서는 COD는 하천의 수질 기준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 COD로 하면은 더 오염도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COD라는 항목을 빼므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염도를 낮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결국 낙동강은 합법적으로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 규정의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상류와 하류, 특히 부산 대구의 물 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천 도수로공사. 이 공사는 안동댐 아래에 있는 이마댐에서 매일 40만 톤의 물을 끌어다가 15만 톤은 경주 포항 지역의 용수로, 25만 톤은 금호강을 씻어내리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2,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진행 중이다. 그렇잖아도 수량이 부족한 낙동강의 용수를 빼내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건설 목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더욱 기막힌다. 가장 큰 목적은 금호강 수질을 개선함으로요, 낙동강 하류 지역에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의 낙동강 수질을 개선함으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게 위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만 톤의 물이 금호강을 씻어내린다고 해도 그 물은 어차피 낙동강으로 흘러내릴 물이기 때문에 부산시 취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의 수량 중 15만 톤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동강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정말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물이 부족한 낙동강에 더욱 많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부산시는 충주호에서 바다로 흘려버리는 연간 4억 톤의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 방안을 조사한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 두 기관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충주호하고 이 조절지 수위를 비교해가면서 저희들이 매일 물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가지고 그 모의 조작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만 연간 약 한 4억 톤 정도를 이런 터널을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막대한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비해서 홍수 기간만 충주댐에서 낙동강 쪽으로 도수를 하기 때문에 용수 이용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낮고, 그러고 어떻게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물을 기본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요청하기로는
이제 충주댐에 물이 여유가 있을 때 일로 좀 끌어들여서 우리 유지용수로 희석수로서 좀 쓰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이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전적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서울 쪽에서도 또 이제 뭐 지역 이기주의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충주댐 물을 이래 넘기면 한강물 자체도 우리 낙동강보다는 물이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 한 물을 다른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이에서 어떤 곳은 물이 부족하고 어떤 곳은 물이 남아돈다면 그 물을 고르게 분배하여 전 국토를 고르게 적시게 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충주호에서는 쓰지 않는 농업용수가 2억 톤이나 확보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3억 1,500만 톤이 현재 농업용수로 충주댐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이 3억 1,500만 톤은 관계 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약 4만 8천 헥타의 논에다가 물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남한강이라든가 서해안 우리나라 그 중서부 그 서해안 일대에는 약 4만 8천 헥타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없고 약 한 6천 헥타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물량은 현재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공사에서 이 남아 도는 물을 이제 수도권에서 필요한 생공업용수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도권에서 필요한 그 생공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강에서 충당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 중에 일부를 낙동강으로 가져가는 것은 뭐 법성이라든가 뭐 운영상에 하등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죠. 농업진흥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일정한 부분도 뭐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고려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렇게 그 숫자를 그대로 해가지고 수도권 쪽에 물이 남는다고 했을 때 팔당후에서 취수원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대책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공급 제한 수위라는 개념만 두면 충주호가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수장공사에서 지금 충주댐에서 물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것은 댐과 이쪽 낙동강 측에 우리가 건설하는 조절댐 간의 그 연계 운영 방법에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 제한 수위 개념을 도입하면은 충주댐에서 용수 공급에 지장 없이 연간 한 4억 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공급 제한 수위란 이만큼의 수위만 유지하면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계 수위를 말한다. 이는 수자원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초보적인 개념으로 이 공급 제한 수위만 유지하면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수 공급 시설 그리고 지금 채택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의 제약 조건도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해도 약간씩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한 수위를 둔다든지 요즘에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아무 계산이나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서도 과연 최적이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수량만을 관리하고 수질 관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낙동강의 수질이 어떻든 수자원공사로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물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충주호의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농어촌진흥공사는 누가 공사를 하든 낙동강의 물 부족만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이 계획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공사를 누가 하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일단 낙동강 본류의 물 문제만 해결되면은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건설교통부나 수산공사에 가져가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방안은 두 기관의 견해 차이로 시행되기 어려울 듯하고 사실 한 지역의 물을 다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역 변경 방법은 곧 닥쳐올 우리나라의 물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지금 부산이 겪고 있는 이런 물 부족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닥쳐올 물 부족 사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또 IMF 우리 환난이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IBRD에서 돈 꼬고 IMF에서 돈 꼬고 선진국에서 돈 꼬아가지고 지금 이걸 막고 있는데 만약 거꾸로 물에 난리가 났다 보자 이거죠. 응? 이거는 세계은행에도 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응?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물을 꼬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건 뭐 또 자체로 해결하더라도 이걸 한번 해결하려면은 조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이 물 부족한 지역에서 물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라는 건. 응? 그만큼 물의 그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죠. 딴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상황이 2001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우리는 수자원 부족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지역 간의 물 분쟁을 종식시키고 21세기 이 나라에 닥쳐올 물 부족이라는 재난을 타개할 방법은 과연 있을 것인가? 바다. 지구 상물의 97%를 담고 있는 마지막 남은 맑은 물의 보고.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바다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육상의 물은 어느 정도의 그 부존 자원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라는 것은 무한한 해수가 있는데 그런 무한한 물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해수 담수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을 갖다가 전체 100%를 갖다가 다 해수 담수화에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분량, 모질라는 분량 한 10%나 20% 정도의 모질라는 분량만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원하는 것에 가까운 곳에 어떤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서 짧은 관로와 건설 비용으로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수질과 양으로서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는 설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설비가 있음으로써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만을 가져주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그 수자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서 현실화돼 있는 일이고 또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든 그 기술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헛된 가정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해수 담수화 장치를 이용하면 식수보다 까다로운 공업용수에도 맞는 수질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 해수 담수화는 역삼투법 및 증류법이 있는데 그런 수질은 고도정수 처리한 물보다 훨씬 더 수질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원리는 뭐냐면 어떤 이온 성분까지 제거를 시킬 수가 있고 순수한 물 성분만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근데 고도정수 처리로는 이온 처리까지는 안 되니까 어떤 수질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하죠. 실제로 해수 담수화 장치를 통과한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진은 서산의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하루 3만 5천 톤의 물을 담수화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을 받아서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음용수 수질 기준 항목 45가지를 충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총 유기물량을 나타내는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불검출로 나올 정도로 순수한 물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해수 담수화의 가능성에 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생산 비용 문제다. 그러나 이미 리비아에서 대규모 해수 담수화 설비를 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꾸만 고갈돼가는 하천수와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수돗물은 그냥 그 강수를 채취해서 만든 것이 싸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댐을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옛날보다 아마 그 댐 비용이 약 10배, 20배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 된다 그러면은 댐 비용을 생각하고 처리 비용을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 원가를 생각한다면 약 800원대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 아무리 우리가 그 뭐 IMF 이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해수를 담수화해서 먹을 때 톤당 생산 단가가 1,000원 이하가 될 거다. 이건 뭐 확실한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바다 연변에다가 샘을 파서 저희들이 그 해수를 채취해서 이 담수화를 할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싼 약 한 150원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생산 단가가 되겠습니다. 취재진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포항 지역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는 댐의 물값은 톤당 1,000원이었다. 이 가격과 비교해 볼 때 해수 담수화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적재적소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한다면 굳이 영천 도수로공사처럼 대규모의 공사를 해서 수량이 부족한 낙동강의 물을 끌어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포항 및 울산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또한 이마댐에서 약 40만 톤의 물을 유역 변경을 하여 그 지역으로 공급하고자 지금 광역 상수도안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30만 톤은 다시 영천 지방을 통하여 낙동강 수계로 다시 돌아갈 거고 10만 톤은 다른 수계인 포항 및 울산 지역으로 가게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낙동강 수질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낙동강에 물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물을 계속 그래서 폐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주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여기 유량을 가능한 한 증가를 시켜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용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다 댐을 계속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돌려요. 포항 울산 쪽으로다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여기가 지금 부산이 여기가 이게 상수원이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수질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마댐에서 물을 유역 변경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해수 담수화를 해서 포항 및 울산 지역에 공급하게 되게 되면은 이에 따르는 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수 담수화는 이미 있는 강물을 버리고 바닷물을 정수해서 쓰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강물을 더욱 맑고 풍요하게 가꾸기 위한 것이다. 해수 담수화는 우리에게 날로 부족해지는 이 땅의 수자원과 그에 따라 점점 오염돼가는 강물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해수 담수화 작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강물이 우리의 마지막 생명수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강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해수 담수화라는 대체 수자원을 이용해서라도 공업용수로 우리의 생명수가 바닥을 드러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지역을 흐르는 물이 더 이상 그 지역 사회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물은 언제나 흐르고 그 물이 닿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낙동강처럼 여러 도시를 거쳐 흐르는 강은 오염될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까지 4개국을 흐르는 라인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라인강이 네덜란드로 흘러들어가기 전 독일의 마지막 도시인 에메리히. 우리는 이곳에서 낙동강을 생각하며 다소 부끄러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왜 다른 나라로 흘러가 버릴 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까? Emmerich ist die letzte deutsche Stadt am Rhein. Der Rhein ist ein internationaler Fluss, an dem die Staaten Frankreich, die Schweiz, Deutschland und auch die Niederlande liegen. Alle Länder, die an diesem Fluss liegen, haben eine internationale Verantwortung, den Rhein und das Wasser sauber zu halten. In Deutschland werden große Kläranlagen gebaut, damit das eingeleitete Wasser eine wieder gute Qualität hat und damit die Niederländer, die aus dem Rhein auch ihr Trinkwasser beziehen, keinen allzu großen Aufwand betreiben müssen, das Wasser noch stärker zu reinigen. Aber nicht nur in den Niederlanden. 다른 사람들이 마실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답에 왜 이리도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하는지. 낙동강의 현실, 이 땅의 물 분쟁을 해결할 가장 올바른 해답도 이렇게 단순한 진실 속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물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1부 항소 이유서, 2부 하구뚜 그 후 10년, 3부 아전인수를 통해 부산의 물이 어떻게 오염됐으며 부산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 맑은 물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묵살돼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부산의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단순히 하천의 오폐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법률의 허점과 정치적 이유, 그리고 행정의 실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산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모든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부산 시민 모두가 자신에게 맑은 물을 마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법도 정치도 행정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